이제 주제는요. 디지털 전환과 법교육의 미래, 법사회학적 접근 방식의 시작적으로 경기교육대학교 신우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발표는 한양대학교 윤성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같이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교대에서 재직 중인 신우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마 복교육학회 발표는 이번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학을 하는 입장에서 복교육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사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냥 법학이 아니라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법학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제가 기존에 이제 발표했던 두 가지 논문은 사실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법교육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이제 몇몇 등장해서 제 가슴을 뛰게 했었는데 입법교육이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발표했던 그 자체가 이제 전통적인 법학관법론의 어떤 한계 지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법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입법학 내지 입법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다시 또 반복이 되는 느낌이라서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논제 자체를 이제 법사학적 접근이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은 드려야 되는데 사실 사회과라는 이 명칭 자체, 뭐 일반 사회교육, 사회교육이라는 명칭 자체 이런 것들이 제게는 그렇게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에 임용되고 나서 5년 동안 그 사회과 교육 내지는 사회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막 혼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는 하는데 아직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종강 교수님 발표한 부분에서 이 법이라는 거를 사회과학으로 볼 수 있냐 뭐 그런 대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순수하게 이제 법사회학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법은 사회과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영국의 팀 머피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에피스테메적 오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규범학은 사실 일반적인 사회과학하고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기존의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통칭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을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 시민성 교육과 연계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법교육을 왜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을 왜 해야 되냐라는 그 논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 이런 수준의 이제 법교육 관련된 내용들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하고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현재 2022 교육과정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법이라는 게 그냥 법이나 경제가 현재 사회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근대 사회, 모던 소사이어티가 성립되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어떤 사회적인 규칙에 대한 합의이지 않았을까. 자유의 확보, 그다음에 국가 사회의 관념적인 분리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됐다.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는 것이 법이었다. 그래서 로이 모던 소사이어티라는 그 책으로 유명한 그 로베르토 웅 같은 경우에는 근대 사회를 논함에 있어서 법을 빼고는 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교육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디서 발표를 한 길게 했더니 힘들어서. 근데 이제 왜 디지털 전환 이야기하면서 왜 법사회학을 얘기하냐 근데 사실 제가 설명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이전 발표에서 정강호 교수님께서 좀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지식의 이해나 적용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찰하고 경험하고 모색하는 방식의 법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의 법학 연구에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 연구 분야는 무엇이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법사회학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법사회학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현상 자체가 학생들의 법사회학적 인식이나 관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합니다. 그 53페이지에 일단 얘기를 시작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왜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코비드-19 상황에서 비대면, 디지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신기술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전통적인 규범관념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학교 법교육에서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논지에서 조금 접근을 했고요. 결국에는 전통적인 그 법학연구 분야에서 법 현실과 법 규범 간의 괴리를 다루고 있는 학문 분야가 법사회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부터 시사점을 한번 도출해보고자 했다라는 것이 53페이지와 54페이지에서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뭐냐?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디지털 요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사회, 이것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55페이지에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정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네트워크나 인터넷이 도입이 되고 그것이 모바일로 바뀌고 그러면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또 집적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에 기반해서 뭔가 더 나은 뭐 인공지능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S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게 사이버 분리 시스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가 연동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모든 자리의 좌표가 디지털화돼서 가상 세계에서 또 다른 세상이 구성이 되고 그것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 추구하는 이상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이제 다른 말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부릅니다. 현실 세계와 똑같은 현상이 가상 공간에서도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가 이게 진짜 많이 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해 보려고 55페이지에 디파인드라고 하는 뉴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추이를 좀 살펴봤는데 5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021년도 정도까지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완만하게 그 상승을 하다가 끝에 가서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양상이 있는데 이게 그 코로나19 영향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2016년도 이전에도 디지털 전환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 초반에 알파고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서 디지털 전환 얘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뭐 디지털 전환이 뭐 디지털 트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되게 좋은 건가 보다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까봐 그 다음에 나온 게 56페이지에 보면 이 미래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그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도 바꾸고 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육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저는 조금 과도한 기대에 입각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사례만 들어드리면 그 2016년에 알파고 그 폭풍이 몰아칠 때 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20년이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2030년 이후에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기술이 등장하면 굉장히 초기에 과도한 관심을 집중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메타버스 사례, 요즘에 뭐 대학마다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캠퍼스를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새로운 관념인 건 알겠는데 과연 그렇게 새로운 걸까? 그리고 그렇게 각광받을 건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초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결국에는 그 관심이 이제 사그라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그 가스나사 요 지금 그 화면은
요 그림이 2번은 그 같은 회사에서 항상 그 신기술에 관한 하이프 사이클을 제시를 합니다.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처음에 신기술이 등장하고 그것이 과도한 기대의 정점에 달했다가 푹 꺼졌다가 다시 완만하게 발전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는 발표문에 이걸 글로 쓰기가 좀 애매해서 포함시키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새롭게 여기에 기재가 돼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야, 관심 갖고 완만하게 발전할 거야 하다가 아예 그 예측 자체가 틀려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추세를 거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뭔가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변화하지 않는데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법교육도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텐데요.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58페이지 이하에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들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 이제 플랫폼 그 서비스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저는 이제 법교육보다는 주로 이쪽 영역을 하고 있어서 이 사례를 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그냥 인간 영역의 한 플레이어, 한 주체의 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냥 민사법적인 문제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법적인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달리 말하자면 아까 국가가서 사회를 이분법적인 차원으로 나눠나가다 국가가서의 이론은 말씀을 모두에 드렸었는데 이것이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칙을 설정하면 그것이 국가의 법보다 더 강한 규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시각에서 국가와 일반 인간, 그러니까 사적 영역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우리 법교육에서 그 부분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다. 물론 현재 법교육 체제 하에서는 그것을 사회법이라는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원론적인 차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실비급과학 사례인데요. 지금은 이제 포털 서비스들이 실비급과학 실시간 불상승 검색어 이 서비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시장님 얘기하는 말입니다. 누구누구 힘내세요 라고 실비급과학에서 갑자기 몇천 명이 동시에 실비급과학을 입력시키면 그게 실시간 검색 순위에 떠가지고 포털에 메인에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시민 단체들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못하게 해라라고 규제해라. 근데 사실 규제할 수 있는 논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사업자, 포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공법적인 규제를 좀 해달라는 이 사업자들이.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그냥 인간 영역의 플레이어일 뿐입니다. 영향력이 커진 플레이어.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공법적인 규제를 하나 사실은 기존 관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관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인 관념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실습과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것은 이제 공법 민사적인 규제를 공법적인 규제를 하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규범적인 사안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비교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하는 얘기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포털들이 뉴스배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그런 문제들도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던 상황 중에 두 가지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 그 맥락에서 우리가 향후에 사회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사회 변화는 전통적인 법교의 변화, 관념의 변화를 추종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의 맥락을 일단은 조금 중간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있다는 게 일단 보자 말씀드리고 그 6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디지털 전환과 법규범 변화의 특징이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이제 법률 법학적인 연구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단어, 법사학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법의 불확정성, 인디터미넌시라는 이 현상이 더욱더 증가할 거다라는 이제 그 맥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 이제 미국의 법현실주의 또 비판법학자들이 주로 주장했던 테마입니다. 반면에 이제 로널드 드워킹 같은 법학자 같은 경우에는 법에 대한 항상 한 가지 정답이 있다. 원 라이트에서 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법이 가지는 비결정성, 즉 하나의 정답만은 도출할 수 없고 수정체처럼 여러 가지 정답들이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 법률론에서는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62페이지에 가시면 그런데 이것이 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디지털 전환의 매개기술로 인해서 그 불확정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과거에 제가 논문에서도 했었는데 그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 자율적인 판단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인공지능을 최초에 설계했던 엔지니어조차도 이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산출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정성을 더 증대시키는 거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건 규범적인 판단을 그만큼 어렵게 한다라는 맥락이 있다. 그래서 불확정성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근대 사회의 그 불확정성보다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렸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 이하에서는 이게 이제 불확정성이 증대되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방법을 근거합니다. 하나는 사법 판결이고 하나는 입법인데요. 통상 기존의 법 전문가들도 뭔가 사안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법원은 해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각주 14번에 보면 이 타다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사법부에 있었고요. 이 이후에 입법을 통해서 사안을 이제 종결시켰던 사례인데 사실 이 타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법상 그 기존 여객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다라고 판결을 해버렸어요. 사법부에서 먼저. 근데 이렇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법에는 그 말이 없는데 타다 서비스가 여객 구성 서비스가 아니라는 그 표현이 없는데 사법부가 해석을 통해서 그 표현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주디셜 레지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사법부가 새로운 법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법부의 법 형성 기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의적인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의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에는 입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였고 사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논문에서는 제가 입법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화 결국에는 현실에서의 변화 우리가 법학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사고가 일단은 사실과 규범의 이원론적인 접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학은 규범에 나가지 않는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게도 사실 영역, 현실 영역에서의 변화가 법규범을 변화시키고 있는 양상. 그래서 우리가 법 현실에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맥락, 법 현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규범 자체보다는 법 현실이 중요하다라는 그 맥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64페이지에서는 이제 법사회학적 접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조금 끌어가는데요. 5팔자 정도 있는데요. 인식론적 후대, 인식론적 후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법교육 내지는 법학이 특히 법학이 전제로 하고 있는 법에 대한 인식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불pháp 이론에서 구성주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주의의 대표된 이론이 본질주의 내지는 객관주의인데 사실은 기존의 법학교육은 이 본질주의적인 접근, 객관주의적인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현행 법교육도 이제 그런 전제를 삼고 있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 6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 2022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그 성취기준이나 이런 걸 다 넣기가 애매해서 일단 핵심 아이디어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66페이지에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걸 뭐 하나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더라도 이미 전제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이미 전제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그 맥락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으로 조금 아까 이제 앞쪽에서는 국가사회 중심으로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초등 중등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그 법과 인권의 보장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법교육 영역에서는 인권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더 강조가 되고 있다. 심지어는 저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상 인권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더라고요. 헌법에서 사실 이제 기본보장이라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헌법상 인권이라는 표현은 성시 주변에서도 쓸 정도로 좀 포괄적인 인권 이런 표현을 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고등학교하고 좀 비슷한데 그 일상생활과 법을 앞쪽에다 세우고 그다음에 인권과 기본권, 헌법과 국가가 이 순서대로 가고 있다. 근데 여기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상생활이라는 걸 앞에 내세운 이유는 아마 생활법 교육의 강조라는 맥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법의 영역이라고 하면 인권보장과 헌법 이 파트를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용 파트를 보면 도덕과에 다루고 있는 이제 사회적 영역 구성 이 부분도 법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정치하고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진로선택 과목이라는 이 영역이 개념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기존에 그냥 법교육을 뭐 반복 수준은 아니고 내용 바꿔야 되겠지만 사실 조금 전문성 있는 교육으로 가는 게 아닌가 현재 그냥 교육과정 하나로 보면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67페이지 하단에 전체적으로 헌법과 인권은 중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어떤 헌법이 생성되는 과정, 그다음에 인권이 성장하고 형성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크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022 교육과정 그 개선을 통해서 체계 순서상 공법 영역보다는 생활법 영역, 즉 법의 의미와 역할, 사법의 영역을 더 강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진로선택 과목이라는 영역이 좀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기존의 어떤 형성되어 있는 법 관념, 본질적이고 객관적인 인식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것을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학교 23번에 제가 조금 찾아놨는데 32년, 61년, 122년 지금 이제 그 행정에 예고된 그 내용상을 보면 준법 태도는 준법 의식의 한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들이 새로운 준법을 형성할 수 있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 질서를 위해 좋은 거야 라는 식의 관념, 본질적인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꼭 객관주의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법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법학교육을 실무 중심으로 가다 보면 본질주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법학의 영역에서도 약간은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라 구성되는 양태, 사회 현실에 더 관심을 갖는 법사학 연구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법사학적인 인식을 우리가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59페이지에 보시면 이 뭐 로인 액션, 로인 소사이어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법사학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법사학의 개념 정의를 할 때 보면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 법 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선 발표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자면 사회문화 교과목하고도 사실은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을 사회 현상 중에 하나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학문국가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69페이지에 그 법사학의 연구 논제라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법 발생론, 법 기준론, 법 과정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법교육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법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맥락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이제 앞서 설명했던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법현 시속에서 법규범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도 예측해보게 하고 또 사례들도 찾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 우리 법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70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법사학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적 방법론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뭐 양적 방법론, 질적 방법론, 그래서 실제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사회 현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사회학의 연구 추세는 단순히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심리학, 정치학 뭐 이런 사실의 학문 분야가 지금 포괄해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회학이라는 표현으로 포괄되는 다양한 영역들이 사실은 사회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31번에 보시면 그 법사학을 부르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셜로적으로 소셜로지컬 딜 스터디, 로앤 소사이어티 스터디, 그다음에 소셜 이버 스터디 뭐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데 번거롭게도 로앤 소사이어티라는 표현이 법사학을 표현하는 용어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에서는 디지털 전환 맥락에서 그런 미래 법교육이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앞에 설명들은 또 반복적일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72페이지에 그냥 제가 제언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72페이지의 첫 번째는 이 사회변화 결과 법의 변동에 관한 교육 내용이 교과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있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지의 문제였는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법규범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그것의 사실적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교육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맥락에 있는 게 같은 35번에 그 법 진화론이라는 이제 이거 법 발전 단계론, 법 진화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미 이제 80년대, 70년대 후반서부터 법의 이제 형식적인 법을 전제로 하고 폐쇄 순환적인 논리를 전제로 한 법화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게 조금은 유동적인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라티브로 성찰적 법이라는 표현 내지는 응답적 법, 리스판시브로 그 다음에 뭐 반습적 법, 뭐 이런 식의 조금 더 유동적인 형태의 법으로 발전하려다. 근데 지금 이 양상을 우리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규제의 목적에 맞는 내지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좀 유연한 법 취지의 구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법교육적인 내용에서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제안이고요. 결국에 이제 법사학적 연구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법문화에 대한 교육도 교육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사회문화 쪽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법이라는 규범 현상에 대해서 고유하게 문화적인 측면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을 저희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법규범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르는 동자명이 왜 없어졌을까라는 것을 연역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는 계속 서구국가이기 때문에 서구의 법과 연관한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이 조금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제 그런 측면들을 교육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이게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법교육은 생활법교육을 지향하고 생활법교육은 사회법교육과 협력하는 방안으로 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이제 군대 와가지고 법교육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하다 보니까 현장 교사 선생님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생활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어떻게 다 가르치실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주축이 되는 법교육은 이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거고 그 현상을 통해서 대법이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이해시키는 교육에 좀 초점을 두고 그냥 일상생활의 법교육 이런 것들은 외부의 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법교생사라든지 법무부의 법문하시는 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물론 이런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느꼈던 한계는 예를 들어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공해 주는데 지금 이제 한국의 법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독자적인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양상이라서 철저하게 학교 교육 과정에서 연계해서 활용하거나 거기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협력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이제 그 내용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요것도 이제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학적 지식체계 강조 문학을 탈피해서 타 영역 내지 타 교과와 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 사회 교과목이라고 부르는 정치, 경제, 사회나 역사 이 영역에서도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컨텐츠로서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교과서를 보면 그 환경권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법 파트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이 환경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고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맥락 또 정치적인 맥락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국가 영역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덕관나 국어관나 과학관나 영어관은 다른 이제 교과 영역에서 사실 하나하나 생활법하고 관련된 영역들을 조금씩은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연찮게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이번 수능에서 국어 그 지문 중에 하나가 법률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74페이지에 보시면 요 얘기를 이제 듣는데 저도 이제 교대는 사실은 뭐 법에 특수화해서 법교육을 전문으로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교사 양성이라는 맥락에서 사범대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조금 많이 살펴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초법학적인 지식은 오히려 로스쿨이나 아니면 일반 국가대학보다 더 안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사회 변동에 따라서 법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사학적 교육 내지 철학적 교육이 더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사범대 교육이나 이런 데서 강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이제 5번에 74페이지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사실은 이 맥락과는 좀 동떨어진 거라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어놨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예전에 정치화 먹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시민교육에서 법교육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화 먹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을 변경시켜야 하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법과 사회 과목 같은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이 되는 순간에 조금은 성격이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부분은 물론 법학적인 지식 체계를 그대로 복제해서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맥락으로 법학을 좀 해보려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실천하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법과사회에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공통사회까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법교육과 이 법과사회 법교육을 좀 다르게 이제 저희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정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는 과정까지의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가 사실 그 법교육이 굉장히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순수하게 기초법학을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교육이라는 걸 들어봤거든요. 사실 저는 교대가 무슨 대학인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법교육은 제가 들어봤었고 그게 아마 원인이 됐던 게 법교육지원법 제정이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초기의 법교육 같은 경우에는 법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원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법을 가르쳐야 되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가 모학문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법교육의 모학문은 법학이 돼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교육은 그 말 자체대로 법교육이지 법교육의 모학문이 법학이다. 물론 이제 뭐 선의를 해석할 수는 있는데 법학하고 법교육 내지 법학교육하고 법교육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컨셉을 정한다면 법교육의 모학문이 법학이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기에는 우리가 법학이라는 체계에 따라서 법교육의 컨텐츠 구성, 내용 구성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기존의 법 지식을 전제로 한 법교육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생활법교육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정말 통계를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그 13페이지를 보시면 각각 37번에 이게 이제 국가 통계를 이제 전문가들 국민법의식조사연구가 국가 통계를 축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나온 그 법의식조사 연구에 보면 그 학교에서 교육받은 법지식 활용도에 관련해서 충분하지 않다가 36.8%, 충분하다가 28.5%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법 교육 필요하냐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게 66.1%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럼 생활법 교육을 양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논제도 다양하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다양한 문제들을 그냥 나열식으로 내지는 뭔가 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이 부분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법 교육 우리가 얘기를 또 최근에 많이 하고 지금 2022 교육과정은 민사법적인 분야를 좀 앞쪽으로 해놓은 이유나 생활법 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게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법이라는 것들을 특히 민사법적인 영역을 앞에다가 꺼내놓음으로써 법에 대해서 그냥 있는 걸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교육이라는 게 과거의 법학이라는 모방적인 견지를 좀 벗어나서 사실적인 요인들을 시민으로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법사학적 연구가 기존에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에 좀 입각해서 그 컨텐츠들을 저희가 많이 수용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저희는 초등교사, 초등교사 양성 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법 관련해가지고 글을 써보라고 하면 처벌, 형벌 이런 얘기만 한다랍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 개념적인 할 수 없다. 근데 법은 잘못된 일을 하면 처벌하는 거, 정의를 달성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렇게 가르치는 법관이니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법을 하는 치고서는 처벌 아니면 계약, 약속을 어기면 나쁜 거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들고 또 발표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정치와 법을 지금 교육과정에서 좀 분리시켜놓고 있는데 이걸 나눠놓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중에 하나는 정치와 법이 사실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분리시켜놓고 보니까 법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불신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있는 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법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정치와 법을 분리시켜놓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제안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윤성현이라고 합니다. 한양대 정치과학과에서 헌법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토론하신 많은 분들과는 달리 법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법교육, 초등교육 관점이요. 그런데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10년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8년 정도는 이 법교육학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발표 토론을
북한의 뭐 신문 교수는 뭐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입법학이나 법사야 뭐 IT 쪽에 성향을 가지고 저도 뭐 그런 발표자의 그런 주장이나 내용에 항상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저도 뭐 전형적인 법회 협학을 주로 권한하는 연구자는 아니고 정치, 사회, 역사가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회의에 공감하고 또 그런 연구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법 현실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불확정성, 뭐 유동성, 또는 뭐 연성화 소프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그게 어떤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뭐 강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날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이 그 시점인가 라는 것은 조금 저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디지털 변화는 이제 전제를 하고 계신데 물론 대학적인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뭐 알겠지만 그리고 아마 시민들은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분야들은 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알고 모르고 떠나서 실제로 어떤 연구들을 얘기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전제하고 들어가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저를 포함해서 교육자들에 대해서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하나 간단하게 보는 말씀드리면 이 학교, 과학교육, 시민교육 저도 뭐 사실은 학부에서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에서 물론 저희 학과는 특성상 법학전문대학원에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문방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업 교과 하더라도 문방에서 가르치는 다른 민간이 제가 한 과목 가르치고 업전 선생님들도 과목 가르치고 물론 이제 다른 과목 전문 가르치는 과목이 있는데 문방 기본 과목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생각하는 연결은 그런 선생님이 와서 하시는 걸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학부를 위해서 새롭게 커리큘럼을 안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그냥 뭐 그런 건 꼭 지시는 몰라서 그렇지만 대부분은 거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내용을 조금 비교하거나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학부에서는 좀 그것과는 달라야 된다 이제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법학교육이면서도 약간 법교육적인 성격도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거고 이제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 학교 교육 특히 이제 초중등에서 뭘 가르치느냐 또 진로 선택하고 제가 요거 중점적으로 처음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경영인데 뭔지도 모르겠고 대체 뭐라고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교육과정상 변화가 있고 발표가 말씀하신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는 그런 변화도 있는데 뭘 가르쳐야 되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뭐 제가 저도 교육에 편견을 실기고요. 법칙이나 이런 쪽에 말고 뭐 가치도 시민성 하냐고 당연히 동의하고 그런 거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성취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지 않죠. 현재 정도 사회에서는 좀 바꾸고 변화시키 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주 상상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물론 이게 지금 선택 뭐 강화경이라고 뭐 수능성의 대통령 할 거냐고 또 제일 대통령 말씀을
불가피하고 어떻게 보면 많이 열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좀 감옥의 어떤 입지나 이가 많이 떨어지는 방향인 거 아니냐 사실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발표자 말대로 기초법학 특히 이제 법사학을 추가 강화하거나 혹은 그런 교원 양성자나 기관들에서 교육을 좀 빈다. 물론 거기 저에 대한 한데 그러면 사실은 이 학생의 이 부분에서 더 이탈이 사상을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라고는 좀 우려가 되니까 당연히 굉장히 생각하고 저도 그런 한 달이 걸쳤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법학과를 나왔는데 법학과 전공을 했던 시절 강점에도 기초법학은 어렵고 기시과학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심시호 교수님이라든지 정말 출중한 그런 분들 일부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고 아니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정법을 막 열심히 연구하던 분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공공적인 철학이나 역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지 대학생 대부분 고시를 받아서 취업을 내는 분들 경우에 대다수의 법학과 전공자들에도 불구하고 법학과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정책과 예를 들면 저희가 저희는 이제 융합을 표방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 거고 법학과이 업전은 설치대학에서는 정보과학으로 30평 이상 40평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요. 그래도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기초법 강화가 안 되려고 말을 못 보내겠어요. 당장 얘기하면 뭐에 필요하냐? 이게 시험 과목이냐? 법정에서 기본권 과목이냐? 이런 것부터 얘기하는데 그래서 실용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학생들도 강하면 대부분은 그중에 가끔 좀 특이한 그런 유별난 학문적인 관심 친구들도 있지만 이게 왜 손대냐라는 기본적인 어떤 취지에 있어가지고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게 융합을 이런 게 앞으로는 정말 활발해지고 보편화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융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양쪽을 끝까지 알아야 되는 기회에 있어가지고 그런 어렵거든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는 법학과가 저는 사실은 기존 정부에서 이제 법정을 출제하고 법학과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법학과가 부활된다는 건 그래도 사실 쉽지 않아요. 법학과가 부활된다고 실용적인 거를 들여다보고 당장 목적에 필요한 거를 들여다보고 방금 해가 되고 이런 뭐 소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다. 뭐 아쉽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그 사범대나 교대에서 더 가르친다. 물론 지금보다 좀 더 강조하다 정도는 좋겠지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사범대 사회가 교사라든지 뭐 교수들이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법 하나 그 중에서 헌법이라는 거 하나도 버거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이분들은 법도해야 되고 정치해야 되고 정치해야 되고 사회해야 되고 이런데 지금 사실 법사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하려면 아까 잠깐 전철에서 나왔던 것 같으면 그리고 사실은 좀 선생님이나 좀 교사들 약간 강화가 필요하잖아요. 요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면 모르는 게 속상하는데 지식 위주로 하는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교사로서도 커버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 그 부분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거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혹시 좀 그리고 이제 사실 평가 문제와 시험 문제를 같이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고교는 대학 뭐 교원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변화가 쏟아지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사가 찍어야 되는 수능 객관 시험 또 그것도 뭐 출제도 뭐 상당히 이상하다. EBS 꼭 연계해서 이런 조건을 맞춰놓고 이런 그렇게 객관 시험을 되고 임용 시험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좀 제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강탈라든지 뭐 대학교 공고사라든지 저는 좀 약간 좀 간단한 얘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요새 그 공정의 담론 그래서 객관식으로 또 수능으로 이런 그런 지금 지형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냐 그런 데를 사실 신뢰가 각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도에서 좀 변화를 시키면서 사실은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이미 별로 안 된다면 그런 쪽에서 좀 확보하는 선에서 절충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 계속 개혁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조건과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법률과 판례, 입법과 판례 같은 것도 그거 자체를 너무 이제 지식이나 장단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거 자체를 사실 굉장히 통합의 산물이에요. 여러 가지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가르치는 제가 지난번에 학교에서 판례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걸 했을 때 판례를 강화한다는 것이 더 많은 판례를 가르쳐가지고 판례 주문으로 내용 결론을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것이 정말 그런 사회적인 결국 배경과 예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그 판례가 나오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관계를 또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사실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방문하면서 조금 이제 시교육을 들여다본 다했다면 거기서도 대표님 브라운 사건이나 이런 거 엄청 가르치는데 그게 뭐 이건 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 배경이라든지 뭐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걸 엄청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르친다면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가자고 하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향하고 한데 이게 잘못하면은 법교육 교과가 이미 사실 그렇게 많이 될 거가 되는데 저희 방문한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교과는 잠식당하거나 좀 부수화돼야 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타이로 서로 시속되게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 느낌에는 다른 영역에서는 법을 상당히 웹피나 형식이나 수단으로 시시하거나 혹은 시시하려고 하는 제 생각에는 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게 아니다. 법은 그런 모든 각 영역들을 통합하고 아우르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것을 정의와 어떤 자유와 평등 그런 개념으로서 묶어주는 그런 통합해주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기회지 이게 뭐 그냥 정치 현안이 있는 거를 법으로 딱
되지 않냐? 편하게 되지 않아? 이렇게 하는 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그분들도 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협력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나가기에 좀 상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조건들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고 정부와 비중의 차이긴 한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뭐 이렇게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따라서 법적으로 사고하고 교육중에 특히나 사이버 등 법적 상태와 이루라는 AI 인장으로 원활한 경영 상상도 고민인데 이런 문제와 어떻게 법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말고 있어서 참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그 이재성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거 AI에 대해서 인격을 인정하냐 말거냐 인격을 인정하냐 말거냐 이거를 기존에 현재 우리 과가 체제 속에서 그냥 인정할 수 있어. 뭐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법의 역사와 함께 관심하면 원래는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인격을 위한 필요성이 역사적으로 이런 정정이 있었고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체에도 인격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뭔가 다른 제출가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어쨌든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새로운 현상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맥락이 어떻게 구성성 내지는 형성되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과거에는 규범 중심의 법교육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법원 중심의 법교육.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규범을 피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의 규범 자체가 형성되고 전제되는 부분은 또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법교육의 어떤 지식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져야 된다. 뭐 아니면 pháp 적 논리식이 완전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분명히 그 글자들은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앞에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다가 빼는 게 그게 이제 요 지금 발표 자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라는 측면을 접근하는 거라서 뭐 현재 교과정 개선 방안 2022 교과정에서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긴 했지만 한 번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민교육이라는 측면을 변화한다 보면 아주 아까 뭐 무효나 취소니 뭐 이런 결정적인 개념들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법규범이 어떤 정성을 가지고 또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학교 교육에서는 중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근데 여전히 이게 제가 항상 하나를 발표하거나 기존 거랑 합쳐가지고 양상 얘기하기가 애매한 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기존의 법교육이 주제로 하고 있는 사고 방식은 폐쇄산업적 보험 조정한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법교육도 남아있고 있지만 그 아주 논리적인 초점에는 이 보험 체계 자체가 이 논리 체계가 아니고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편찬이 그걸 잘 알아는 거고요. 근데 실무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쇄산업적인 쪽에서 사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적인 조언이 좀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저도 고민인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의 교육과 경영고가 나가겠냐.
라는 이제 그 부분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더 어려워져서 거의 이탈하지 않냐라는 그 그 부분도 좀 고민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법학 개론식으로 잘 가르친 다음에 그거를 시험 보고 기초과학 특히 이제 법학사회 분들 뭐 어려운 분들 빼고 이론을 하고 관련된 사례들을 쳤을 때의 빡빡함하고 비교를 제가 실증 방법만 잘 하기 때문에 뭐 그냥 두 개를 해서 제가 체감하는 것들만 느끼는데요. 사실 개별적인 지식 중심으로 학교를 강의하다 보면 이거 나중에 쓸 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서야 자체가 근대 사회의 생리과 법의 유형 이런 것들을 주제로 변화되는 맥락들을 보게 되네. 사실은 학생들이 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법이라는 게 문제에 대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디지털 전환과 교육 요것을 연계에 대해서 논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최근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교육 내지는 뭐 이런 학교교육 뭐가 나오나 데이터베이스 활용 영역 그다음에 리걸 코드를 소프트웨어 코드로 풀 수 있는 영역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예전에 인터넷에 처음 도입됐을 때 저도 시대가 변하니까 정보검사 자체를 좀 땄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너무 웃긴 짓이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원하는 짓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걸 굉장히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는 사실은 그런 지식들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접하는 지식들을 응용하고 활용하고 시민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 자체를 어떻게 합하느냐,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합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발표는 그걸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 내지는 교육의 영역하고 아주 좀 웃긴 얘기인데 법을 하는 사람이 교육 보유 영역이 꼭 아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도 너무 영역 보존의 논리보다는 진짜로 신규 방향으로 교육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법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입사자의 한법 법교육의 정보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소개